반갑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답답하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통계적 사고 제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시험까지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어떠한 특성값을 사용해서 어떠한 비교를 그 다음에 어떠한 표현으로 할 건지까지 다룰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특성값을 사용해서 어떠한 비교를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통계 분석, 즉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전 단계, 즉 어떠한 비교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까지 다룰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제1주차 및 제2주차에서는 우리가 이 통계적 사고 강의 절차, 강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통계적 사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어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통계 분석,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계학이란 관심 대상이 되는 자연현상 혹은 사이현상으로부터 숫자와 정보인 자료, 숫자입니다. 숫자와 정보, 숫자와 데이터예요. 숫자와 정보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하고 정리 요약입니다. summarization, 정리 요약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해? 숫자나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과정에 관련된 이론과 방법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이란 것은 관심 대상이 되는 자연현상 혹은 이 사이현상으로부터 숫자와 정보예요. 숫자와 정보인 자료, 데이터죠.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하고, 그리고 이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해요? 정리 요약하는 거죠. 정리 요약. 그리고 뭐예요? 분석을 합니다. Analyzing. 분석을 통해서 뭐를 해요?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그래프나 혹은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이 원하는 정보를 얻는 과정에 관련된 이론과 방법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란 이 자료죠. 숫자와 정보인 자료. 데이터라는 것은 개체나 현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를 나타냅니다. 주가 지수, 주가라든가 매출액,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숫자 정보죠. 기업의 유형은 다른 어떤 문자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혹은 업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정보라는 것은 수신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처리되고 현재와
현재와 미래의 활동이나 결정에서 실제나 인식면에서 영향을 주는 자료를 정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통계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학이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여 뭐예요? 그 분석을 토대로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앞으로 나타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체계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다루는 이 사회과학에서 어느 학문 분야 못지않게 이 통계학적 방법론은 아주 이 방법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학문 분야에서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실증 연구를 통한 과학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통계학의 이용은 급격히 증가를 해왔고요. 따라서 자연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학, 무역학, 경영학, 정치학, 교육학, 심리학, 심지어 언어학 등등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이 통계학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통계학은 기술통계학과 추측통계학, 추정통계학으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기술통계학이라는 것을 기술하는 걸 말해요. 서술하는 거, 기술. 그래서 기술통계학은 그냥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방법, 서머라이징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약해서 뭘 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표나 그래프로 표현을 하죠. 자, 이로부터 우리는 뭘 해요? 우리가 필요하는 정보를 갖다 끄집어낼 수 있죠.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술통계학이고요. 그리고 이 추측통계학은 정보를 분석을 하여 어떻게 모집단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이 뭐예요? 추측통계학입니다. 그냥 요약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뭐예요?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추측통계학입니다. 뭐 t-테스트라든가 아노바 분석이나 뭐 회귀 분석 등등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통계학을 기술통계학과 추측통계학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기술통계학은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거죠. 요약하는 방법을 기술통계학이라고 하고요. 표나 그래프로 요약을 통해서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이와 같이 자료를 요약하고 그로부터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요약을 통해서 표나 그래프로 나타냄으로써 그로부터 그걸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로부터 요 추출된 그 관측값의 집합으로부터 그를 정리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기술통계학이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뭐예요? 여기서부터 요 표본으로부터 추출된 특성 값으로부터 뭐를 추측해?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추출하는 것이 추측통계학입니다. 추측통계학. 자, 그럼 우리가 언제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해서 언제 데이터를 사용해요? 자, 국가의 어떤 상태를 알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했죠. 자, 이와 같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그 국가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국가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경기의 어떤 상태, 수요의 증가라든가 등등, 고용의 증가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혹은 나빠지고 있는지, 지금은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등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숫자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 기업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 그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 기업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 기업은 현재 성장하고 있다. 즉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시장의 상태, 어떤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의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를 통해서 그 시장에서 어느 제품이 잘 팔리고 어느 제품이 잘 안 팔리는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등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객을 알 수 있어요. 고객의 상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핸드폰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핸드폰에 대한 그 고객들의 선호도, 사고자 하는 그 의지, 선호도 혹은 만족도 등등을 갖다가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고객의 상태를 안다는 얘기죠. 즉 고객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객의 상태를 알고자 할 때 우리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사용해요.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고객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만약에 기업이다 라고 하면은 그 상대 기업,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상대 기업을 알기 위해서 뭘 사용해요? 그 기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상대 기업의 경쟁력, 그 상대 기업의 경쟁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를 알고자 할 때, 고객을 알고자 할 때, 시장을, 회사를, 경기를, 어떤 국가의 상태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우리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이 아래와 같은 대상의 어떤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현상을 이와 같이 숫자로 파악을 해요. 측정을 합니다.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떠한 현상, 어떤 대상을 숫자로 파악을 하고 측정을 해요. 그래서 신장이나 체중, 연간소득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숫자 정보죠. 숫자 정보. 그리고 만족도, 호감도, 이거는 숫자 정보가 아닙니다. 주관적인 정보예요. 따라서 요 신장이나 체중은 어때요? 측정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연간 소득, 이 소득도 숫자 정보니까 마찬가지로 측정하기 쉬워요. 그런데 요 만족도나 호감도는 어때요? 주관적인 거죠. 숫자 정보가 아닙니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 만족한다, 아주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 개개인이 만족하는 정도, 크기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정보, 숫자화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상,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을 숫자로 파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신장이나 체중은 뭐예요? 이 신장이나 체중이라는 정보로부터, 자료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 신체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겠죠. 어느 반에, 클래스의 학생들의 신장 체중을 자료를 모았어요.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대충 그 반의, 그 클래스의 그 학생들의 신체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느 반의 그 구성원의 부모님의 소득 정도로부터 뭘 알 수 있어? 그 반의 부모님의 가계의 부유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에 대한 만족도 혹은 호감도에 관한 자료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만족도, 호감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국가의 상태, 경기 등등 어떤 상태를 알기 위해서, 어떤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래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즉,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러한 대상의 어떤 상태, 어떤 특징, 성격을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국가를 알 수 있다. 그 국가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어떤 대상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계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통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한문으로 쓰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통계. 우선 이 통자라는 것은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통째로 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통째로라는 것은 전부란 얘기잖아요. 전부예요. 그래서 전부 뭐예요? 측정한다는 뜻이에요. 측정. 전부 측정한다는 뜻이에요. 전부. 직역하면은 이 통계를. 근데 이거를 의역을 하면 뭐예요? 모아서 해요. 자료를 모아서 뭐예요? 데이터를 모아서 계산한 수치가 바로 통계입니다. 통계. 자, 영어로는 뭐예요? statistics죠. 그래서 통계학이란 것은 어디서 출발했어? 요 스테이티스트를 보시면은 요 스테이티스트에서 요 스테이티스트의 어원은 요 스테이트와 같습니다. 스테이트와 동일 어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요거를 스테이트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스테이트학. 뭐예요? 이게 무슨 학문이에요? 스테이트는 국가학이에요. 국가에 대한 학문이죠. 학문. 국가학. 스테이트학. 즉 뭐였냐면은 이 통계학이라는 것이 스테이틱스라는 것이 국가의 상태를 기술하는 학문이란 얘기예요. 국가의 상태를 기술하는 학문. 즉 통계는, 즉 스테이티스트는 언제 시작을 했어? 고대에 뭐예요? 국가의 상태를 기술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티스트는 국가에 기술하는 학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국가의 상태를 기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국가,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상태를 알고자 한다면은 어떤 그와 관련된 데이터, 자료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 나라가 큰 나라인지 혹은 작은 나라인지 알고자 한다면은 무슨 자료가 필요해요?
이와 같은 자료, 즉 인구 혹은 요 국토 면적에 관한 데이터, 자료가 필요하겠죠. 즉 뭐예요? 인구 혹은 국토 면적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그 나라가 큰 나라인지 작은 나라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지 혹은 정체된 나라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은 요 GDP라든가 국내 총생산이라는 데이터 혹은 요 국내 총생산이라는 데이터로부터 그 성장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 경제 성장률 GDP의 추이 혹은 성장률의 추이로부터 그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지 혹은 쇠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면은 이와 관련된 GDP라든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 평균 수명, 다시 말씀드려서 그 나라의 의료 보건 수준의 정도를 알고자 한다면은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평균 수명,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 자, 평균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 수명이 길어요. 오래 살아. 장수국이야. 대체적으로. 수명이 길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의료 보건 수준은 상대적으로 뭐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 상황 혹은 뭐 경기의 상태를 알고자 한다면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예요? 취업자 수, 그 다음에 완전 실업자, 그리고 완전 실업, 이로부터 우리는 완전 실업률이라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데 취업자 수나 완전 실업자나 완전 실업률과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의 경기의 상태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예요? 그 나라의 경기 상태를 알고자 한다면은 이와 같이 뭐 취업자 수라든가 완전 실업자라든가 완전 실업률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범죄 건수라는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가 안전한지 치안의 그 정도, 안전한 나라인지 안전하지 않은 나라인지를 갖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 나라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 상태를 알고자 한다면은 뭐가 필요해요? 이와 같이 범죄 건수가 라는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어떤 국가의 상태를 알고자 한다면은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뭐예요? 그 나라, 어떤 나라의 그 국가, 그 나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 나라, 언제 사용해요? 우리는 데이터를 큰 나라인지 작은 나라인지,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지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지, 안전한 나라인지, 의료 수준의 정도가 높은지 혹은 낮은지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우리는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통계에 대해서 그 신뢰성과 관련해서 가장 그 기초적인 내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실제로 이게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피 대통령 잘하고 있다. 예. 보시면은 그런데 몇 퍼센트? 11.3%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통계 조사를 통해서 그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11.3%니까. 이런 보도가 실제로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 믿을 수 없어. 저거 조작이야. 라든가 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보도에 대해서 그 통계 데이터를 실제로 이와 같이 보도가 되는데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어느 신문으로부터 실제로 보도됐던 자료고요. L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지지율. 예, 요약을 해온 건데 K신문에서 조사한 게 지지율이 15.3이었고요. 그 다음에 D신문 19.5, 그 다음에 J신문에서 21.5. 보시면은 이 경우는 참 차이가 많이 나죠. 이 경우는 유사한데. 자, 왜 이 지지율이 다르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조사인데 지지율이 다르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난 대선 대선 전에 그 주자의 그 여론조사, 실제로 이게 여론조사 했던 건데 보시면은 조금씩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갤럽에서 조사한 거하고 이게 특히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달라요.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이 경우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이 경우 약간 다르죠. 그런데 보세요. 요 황교안 같은 경우, 황교안 정말 많이 차이 나죠. 안철수도 그래요. 보면은 안철수 비슷하네요. 이와 같이 아주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왜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죠. 이런 것들. 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대상이에요. 조사 대상인데 그 조사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지율이 어떻게? 다르게 나왔죠? 다르게 나옵니다. 왜 다르게 나오냐라는 얘기입니다. 왜? 조사표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오차 때문이에요. 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 때문에 어떻게? 지지율이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사표가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지지하다 혹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조사표에 따라서. 왜? 의도적으로 지지율을 높게 나오게 하거나 혹은 낮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갖다가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 문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질문의 구성을 갖다가 바꿈으로써 구성을 지지율이 잘 나오게 혹은 좀 낮게 나오게 그 의도적으로 구성을 그 질문의 그 순서 구성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면은 어떻게 지지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차죠, 오차. 샘플링 에러. 이 표본 오차라는 얘기는 표본으로부터 도출된 특성과 그다음에 실제 모집단의 특성과의 뭐예요? 차이를 말해요. 자, 위에서 본 경우는 뭐예요? 지지율인데 우리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아서 도출한 지지율이 뭐예요? 실제로 그 모집단,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집단이 지지하는 요 지지율, 이 모집단의 특성, 지지율과 그 차이죠. 요 차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수조사를 하면은 이 오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뭘도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정보를
빨리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안에 알고 싶어요. 하지만 전수조사를 하려면은 하루 이틀 만에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을 통해서 그 모집단에 대한 특성, 모집단의 지지율을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발생해요? 오차가 발생하죠. 샘플링 에러가. 따라서 뭐예요? 지지율이 다른 이유는 조사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요 오차 때문에 지지율이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부터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입니다. 모집단. 그 다음에 표본이에요. 표본. 자, 모집단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전체입니다. 예, 전체 대상, 조사 대상 전체인데 이렇게 모집단이죠. 자, 이 모집단으로부터 우리는 뽑아요. 뽑습니다. 샘플을, 표본을, 샘플을 뽑아요. 이게 표본이에요. 표본. 그래서 정리하면은 모집단과 표본인데, 모집단과 표본. 그래서 모집단은 population, 뭐예요? 정리합니다. 모집단은 연구 대상이 되는 물체나 사람들의 총체예요. 총체. 다시 학문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면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의 관측값이나 측정값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측정값의 집합을 의미해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모집단 뭐예요? 연구 대상이 되는, 즉 조사 대상이 되는 물체나 사람들의 총체. 그러니까 연구 대상 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 대상 전체인데 그 전체는 뭐예요? 연구 대상은 뭐예요?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되는 물체나 사람들의 총체. 그다음에 표본은 요 샘플은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모집단에서 실제로 추출된 관측값이나 측정값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모집단에서 통계적 처리를 위해서 통계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실제로 추출된 관측 값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모수는 파라미터, 모수는 그 모집단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수치적 지표예요. 그냥 모수는 그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치. 예를 들어서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등등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반의 성적, 그 반의 예를 들어서 상대의 그 학업의 달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상대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았어요. 그럼 100명을 뽑은 그건 뭐예요? 실제로 관측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추출된 집합이죠. 집합. 관측값의 집합이에요. 뽑아서 성적을 하나하나씩 그 100명에 대한 성적을 우리가 관측값, 측정값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표본이죠. 그러면 그 모아놓은 성적으로부터 하나하나의 100명의 학생에 대한 그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낼 수 있는데 그 평균을 내죠. 그럼 그 평균이 뭐예요? 바로 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모수. 그 평균이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그 평균이 바로 뭐예요? 모집단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모집단의 평균을. 그래서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수치적인 지표, 즉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분산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모수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모집단으로부터 뽑아요. 표본을 실제로 뽑습니다. 뽑아서 그 관측, 이 하나하나의 대상의 그 값들을 모아놓죠. 이게 표본입니다. 집합이죠.
관측값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관측값, 학생의 성적, 하나의 그 개개의 학생의 성적이에요. 뽑아놓은 이 부분. 그러면 이 관측값이 성적이죠. 관측값이 성적인데 이거를 뭐예요? 집합이잖아요. 관측값의 집합이 바로 표본이에요. 실제로 추출된 관측값의 집합이 표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요 학생의 성적, 이 학생의 성적 해서 성적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표본의 특성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성적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모집단의 특성값을 추측을 합니다. 즉 모수죠. 모수. 이 표본의 특성, 표본의 평균으로부터 모수의 평균을 추정을 해요. 그 추정하는 값이 뭐예요? 바로 모수, 평균이 됩니다. 이 경우는. 네, 앞에서 그 지지율 조사에서 그 지지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그 질문의 내용 혹은 질문의 구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표본 오차 때문에 그 지지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 표본 오차에 대해서 그리고 비표본 오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이 다른 이유는 오차 때문이죠. 그리고 질문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표본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차에는 이 표본 오차가 있고요. 표본 오차,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표본 오차, 그리고 비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와 non 샘플링 에러가 있습니다. 자, 그럼 표본 오차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샘플링 에러인데 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표본 오차는 표본으로부터 도출된 특성과 실제 모집단의 특성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표본조사에 의해서 지지도 조사를 했어요. 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그 표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지도를 조사를 했더니 뭐예요? 3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를 해봤더니 35%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 후보자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선거를 하고 나서 당선이 됐어요. 얼마로? 51%로. 자, 표본으로부터 도출된 값은 35였는데 실제로 모집단의 특성은 51이었어요. 즉, 이 차이가 뭐예요? 표본 오차입니다. 표본 오차. 표본 오차로 인해서 어떻게 이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런 추정에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비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는 non sampling error. 그래서 비표본 오차는 표본을 추출하여 통계 자료를 수집을 하고 통계 자료를 표본 추출해서 어떻게 해요? 통계 자료 수집하잖아요. 그리고 기록하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예요. 발생하는 오차. 예를 들어서 이 비과학적으로 표본을 추출했을 때. 자, 그 후보자의 고향에서 표본을 추출해요. 표본을 잘못 추출한 거죠. 자, 그 고향에서 당연히 표본을 추출했다면 그 고향이니까
그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은 높겠죠. 그 다음에 설문조사의 그 답변의 성실 정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답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아요. 실제로 제 경험인데 전화가 옵니다.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어떤 그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어떤 지지율을 조사하는 그런 조사였는데 한 번은 제대로 답을 했죠. 답을 했어요. 그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그 다음에 그 후보자가 속해 있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답을 했어요. 한번 했어요. 전화가 왔길래. 그런데 한번 그렇게 답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가 여기저기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그래서 원래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답을 하니까 저 사람한테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은 답변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짜증나니까 나중에는 제가 제대로 답을 안 하는 거죠. 성실하지 않게 답하는 거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그 답변의 성실도의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기록 과정에서의 누락이나 그런 것을 말해요. 누락. 혹은 오기, 잘못 쓰는 거죠. 필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서 비표본 오차. 해서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샘플링 조사를 할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제1장에서는 통계학에 대한 그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통계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통계학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언제 데이터를 사용을 우리가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어떤 그 대상의 상태,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왜 다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오차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2장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